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고요가 조금씩 커집니다. 누군가는 그 고요를 공허함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오래 기다려온 평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오며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약한 자에게는 감옥이지만 강한 자에게는 자유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본 우리가 늦게나마 이해하게 되는 삶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고독이 두렵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쩐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으며 버티곤 합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치여 살던 시절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더 충만했음을, 고독은 우리를 비워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넣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웃느라 지친 마음이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평생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파티에 초대받으면 거절했고 사교 모임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고 외톨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저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하고 살아온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계십니까? 카카오톡 알림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대체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 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만큼 타인에게 의존한다고.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이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그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도망칩니다. 사람들 속으로, 소음 속으로, 바쁨 속으로.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놀라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30대와 40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모임 참석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왜 사람들을 안 만나냐고,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0대를 기점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사교는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뒤처질까봐 두렵고 소외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만남의 대부분이 사실은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즐거웠던 모임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모임에서 당신은 웃고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주고, 적당히 리액션하고, 적당히 공감하는 척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피곤해 왜 갔을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회적 가면입니다. 우리는 타인 앞에서 진짜 자신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운 세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가의 영혼을 느낍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관찰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독은 축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는 온 세상과 연결됩니다. 베토벤과 대화하고, 괴테와 산책하고, 렘브란트와 사색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지만 정신적으로는 인류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혼자 있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고독은 그에게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빈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만 고민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한다고.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쪽은 시간을 죽이려 하고 다른 쪽은 시간을 살리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풍요로움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서가 필요하고 사색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로 내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밖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적절한 말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를 향한 활동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신이 외면해온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뤄온 질문들, 회피해온 감정들,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들. 하지만 이것들과 마주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주최하는 화려한 살롱에 참석했지만 늘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과시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고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후 그는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독서하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서 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만약 그가 사교계의 요구에 계속 응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고독의 힘입니다. 고독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미켈란젤로의 조각도,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모두 고독의 산물입니다. 당신에게도 창조할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술 작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소음과 방해가 없는 온전한 집중의 시간. 이제 50대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체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시간이 무한해 보입니다. 아직 젊고 기회는 많고 앞날은 창창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흥미없는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0대에는 바쁨이 절정에 달합니다.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고독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독의 가치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님 세대가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갑자기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교 활동이 후자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만 노인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려 한다고.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젊을 때 우리는 외부 세계에 집착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꿉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고독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혼자 하는 일입니다. 화폭 앞에서는 화가와 캔버스만 있습니다. 악기 앞에서는 연주자와 악기만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작가와 백지만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사회적 지위와 고독의 상관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고독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가면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항상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유명인은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항상 권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이 진짜 자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에서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도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이 모든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할 너머에 진짜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당신을 만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사람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보다 가끔 만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멘토가 낫습니다. 50대 이후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표면적인 안부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위해서도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피상적인 관계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독을 활용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알림도 차단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십시오. 그 너머에 고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독의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냥 빈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특히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책을 읽은 것이 언제입니까? 업무와 관련된 책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책 말입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고독을 경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관찰했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 갇혀 삽니다. 인공적인 빛 아래에서 인공적인 소음에 둘러싸여 삽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를 원래의 리듬으로 되돌려줍니다.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관찰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좋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넷째,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이든 목공이든 요리든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당신을 완전히 몰입시킨다는 것입니다. 몰입의 순간 시간은 멈춥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의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조와 몰입의 순간에는 이 의지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다섯째, 사색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들을 회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답이 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고. 이 말은 우리가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 대부분은 사회가 주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색을 통해 우리는 진짜 욕망과 가짜 욕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따라 원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단식을 실천하십시오. 현대의 가장 큰 고독의 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읽고 누군가의 삶을 엿봅니다. 진정한 고독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곧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일곱째, 고독을 통해 얻은 통찰을 기록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일기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고독 속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통찰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